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산의 인문학 문정아입니다. 이순신 난중일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순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이순신에 대해서 배울 점이 뭔가, 또 이순신의 그 리더로서의 자격이 어떤 것인가, 또 CEO로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뭔가, 또 인생에 있어서 우리 멘토로서 이순신이 어떤가 해서 인간적인 이순신을 좀 알아보자. 우리가 이순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 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전쟁 이야기만 많이 하고 뭐 다 승리한 얘기만 많이 하고 하는데, 이순신의 그 인간적인 고통, 또 뭐 고난이라고 할까, 또 좌절, 또 인간적인 면 이런 걸 한번 좀 알아보자. 그래서 인간 이순신을 좀 알아보자 하는 뜻에서 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번 남바사에서는 우리가 조선시대의 분당 정치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 황연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꼭 봐주시고, 이순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선시대의 분당 정치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순신의 그 처지라든가 입장,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했어야 하는가 하는 걸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분당 정치를 이해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황연구원이 전번 시간에 아주 잘 설명해 줘가지고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역사를 시험 칠 때 분당 정치 계보에 대해서 꼭 나온다니까 잘 정리가 됐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야기를 좀 가볍게 풀어가기 위해 가지고 이순신의 정묘백석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재미로 하는 얘기인데,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 났을 때 1592년 5월 3일 날 몽진 경복궁을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돼서 어주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순신이 생각하기에 참 한스러웠죠. 선조가 경복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몽진을 하니까. 게다가 경복궁은 또 일본군이 태운 것도 아니고 조선의 백성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주로 노예 문서를 다 태우고 해가지고 경복궁이 다 탔다. 그래서 일본군들이 쳐들어오니까 경복궁 이미 다 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이제 여수에 있다가 전라자수사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본거지를 한산도로 옮기거든요. 한산도로 옮기는데 왜 옮기냐면 여수가 부산까지 멀어요. 한산도에 있어야 부산까지 출동이 쉬워가지고 한산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 이순신 정묘백석 얘기가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인데, 이순신이 그래 좋은 쌀을 갖다가 500석을 만들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집을 보관 창고에 넣어놓고 봉을 딱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부하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야, 이순신이 저 좋은 쌀 500석을 갖다가 누구 주려고 저렇게 귀하게 모아놓느냐, 저거 뇌물로 셀락하는 건가, 아니면 효자 이순신이 어머니 노복량을 놓고 모신 건가, 이렇게 해서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장수들이 궁금해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 이순신한테 물었어요. 장군님, 저 정미 500석 굉장히 좋은 쌀을 갖다가 창고에 보관하는데 저거 왜 저랬습니까? 했기에 이순신 하는 말이 대단해요. 우리 임금 선조가 도망을 가가지고 어주까지 갔는데 명나라로 넘어가려고 그랬다. 그래 이순신이 어떻게 임금이 그 명나라로 넘어가느냐 해서, 만약에 명나라로 선조가 넘어가면은 선조를 내가 배 타고 가서 잡아와가지고 한산도에 모셔놓고 밥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순신이 선조가 명나라로 넘어가는 순간 배 타고 명나라로 가서 선조를 잡아다가 한산도에 모셔놓고 내가 모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나라를 지키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이 나라라는 건 임금이 있어야 되는데, 임금이 없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선조를 잡아가지고 내가 먹여 살리겠다. 이런 이순신입니다. 대단한 이순신이죠. 이런 걸 보면 참 이순신의 유비무한 정신, 준비를 하는 정신, 선조가 도망갔을 때 선조를 먹일 살릴 생각, 대단한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이 조카가 열 몇 명 돼요. 12명 될 거예요. 형님 해서 6명 이래가지고 조카 다 먹여 살리지. 어머니 복량하지. 뭐 이렇게 또 옆에 또
부대들 또 지원하지 해서 이순신은 참 남원도 많이 도와줍니다. 네, 그런 이순신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에 대해서 인간적인 이순신 알아보기 위해서 재밌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거부터 올렸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이야기하기 전에 10년 전부터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 승려 genso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사사시 돌면서 그 조선 삼천리 지도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일본 막부에다가 바칩니다. 조선 지도를. 그러기 임진왜란 나기 10년 전부터 침략할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당연히 한국을, 조선을 침략할 것 같아요. 섬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태평양 빠져줄 겁니까? 조선을 건너와야 육지로 넘어오는 거니까, 조선을 갖다 넘어 올라가라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녀를 보내가지고, 이 성녀가 벙어리 흉내를 내면서 조선 지도를 다 빼들어 갔대요. 그럼 나중에 조선 말년에 지도 만드는 것 갖다가 또 검하게 됐어요. 대동여지도 있잖아요. 그래가 대동여지 만들다가 잡혀가고, 김정호 맞죠? 김정호. 대동여지도.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대동여지도 김정호. 지도 만들다가 잡혀간 그런 사건입니다. 그 지도를 갖다가 일본에 가져갔다. 10년 전에. 그리고 1년 전에는 다치바나 야스히로 가는데, 그냥 야스히로. 이 사람이 예빈사로 와가지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통신사를 보내라 이랬단 말이에요. 통신사를 왜 보냈냐면은 삼포회란 있고 난 다음부터 일본 너거는 맨날 누락질을 하고 해서 통신인 거 뭐고 못한다 해가 통신사를 안 보내니까 도요토미가 사신을 보냈는데, 예빈사에서 이제 국빈관에서 외교 사절이 왔으니까 잔치를 크게 했단 말이에요. 잔치를. 야스히로를 데려다 놓고. 그래도 예는 같이 해야 되니까. 그때 야스히로가 이제 잔치에서 연회석을 푸는데 예빈사라는 거예요. 연회를 푸는데 풍악도 올리고 또 궁녀들이 춤도 추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스히로라고 하는 외교가 못된 놈이 한창 풍악 올리고 궁녀들이 춤을 추는데 후추 알을 갖다가 땅바닥에 확 뿌리니까 궁녀들이나 풍악하는 사람들이 그만 악기 내삐리 보고 춤도 안 추고, 궁녀들이 춤도 안 추고, 호숫가를 둔다고 주춤 난리가 나가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그래 야스히로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조선은 망했다. 왜 그러냐? 이 조선에 이거 기강에 문란해가지고 후추 몇알 뿌렸다고, 그거 줬는다고 이 풍악 올리는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풍악 다 내삐리 보고 후춧가루 줬고 있고 이러니까 망했다는 거. 그런 서해 유승용 징비록 올진 사람이 야스히로가 도요토미 사신인 줄 알았대요. 근데 사실은 야스히로가 도요토미 사신이 아니고 대마도 도주, 대마도를 지키는 도지사, 도주 소요시 토시, 이 사람이 보낸 사신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이게 짜가가 성행했습니다. 가짜 문서도 만들고 가짜 뭐도 보내고 가짜 사람도 보내고 하는데, 아마 대마도 도주가 보낸 야스히로, 이 친구가 조정에 들어가서 도요토미가 보냈다고 뻥친 것 같아요. 어떻게 해가서 그래 됐는데, 그래갖고 예빈사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건이 예빈사 후추 사건입니다. 후추 사건. 그런데 대마도라는 건 세종 때는 우리나라 경상도에 예편되어 있는데, 대마도는 소요시 토시 이 양반은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경상도에 속해 있기도 하고 하는데, 전쟁한다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게 대마도예요. 대마도. 그래가 전쟁 나기 바로 직전에 쳐들어온다고 그쪽에 비밀리 와서 비밀 정보를 줬어요. 비밀 정보를 줬는데 이거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니까 대마도주가 일본 쪽으로 교류를 본 거예요. 조선에 와가지고 그렇게 고급 정보를 다 줬는데 선조는 그걸 깡무시해버리니까 대마도주는 일본 쪽에 도요토미한테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민내락에 나가기 전에 벌써 징조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겐소가 와가지고 지도를 가져가고 1년 전에 야스히로 와가지고 이제 곧 전쟁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시대 분당 정치를 알아야 우리가 이순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편 우리 회사의 인공지능연구원 황금성 연구원이 분당 정치를 공부해서 사편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잘 알았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서인에는 이이, 성원, 윤두수, 정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립도 거기 있고 원균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동인 쪽에는 이왕, 조식, 유승용, 이산해, 이순신, 권율, 김청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두 파가 많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리립 사건 이후로 해서 사편을 참조해 주시고, 그래 새 유승용이가 인진야란을 총지휘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뿐이에요. 유승용이가 전쟁 안 일어난다 하는 동인 쪽에 속했거든요. 전쟁 안 일어난다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에 유승용이가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을 발탁하고, 그 다음에 권율을 발탁하고, 등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일은 또 이제 부통신사로 갔다가 와서 전쟁 안 일어난다 하다가 전쟁 났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원균이하고는 윤두수하고는 또 뭐 서로 친척 관계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순신을 모함해가지고 자기가 또 상군 통계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난중일기를 보면서 이순신이 남을 욕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원균을 무지무지하게 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원균을. 이순신을 보면, 이순신 난중일기 보면 원균은 정말로 이거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선조가 후대 왕들이 원균을 많이 높여줘요. 지금도 뭐 원균을 갖다 그래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순신의 견해를 따릅니다. 원균과 이순신의 관계는, 원균이가 나이가 몇 살이 많아요. 4살인가 6살이 많아요. 옆 동네에 살았는데 뭐 서로 잘 알고 지내지 않는데 무관으로서 뭐 선임자예요. 이렇게 늦게 온 이순신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사편에서 상세히 잘 보시고, 이런 계보가 있다. 유승용 밑에 이순신 있고, 권율 있고, 유승용과 이순신은 너무나 형하고하는 사이. 정말 인간적으로, 선배와 후배, 멘토와 멘티의 관계, 이런 관계 같아요. 유승용과 이순신 관계는 너무나 가까운 관계. 그러나 표시 낼 수 없는 관계. 표시를 많이 내면 시비를 받으니까 그런 정치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다음 보시면 요건 다른 얘기인데, 향료전쟁이라는 서양인이 진 책이 있어요. 이거 뭐 절판된 책인데, 제가 보는 책들은 절판된 책들이 많아요. 제가 보는 책들이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절판된 책들이 많습니다. 향료전쟁 이 책은 꼭 여러분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인데, 1600년도에 콜럼버스라든가 동남아 항로 개척할 때 그때 한 역사를 모험가들의 정신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그 당시부터 모험가였다 해서 동인도 제도로 해서 인도로 해서 막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육두구 그렇게 과일을 가져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또 유럽에는 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향료를 구하려고 인도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그런 이제 모험가들의 얘기인데, 그 모험가의 내용 중에 일부가 일본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일본에 대해 하는데, 그 이제 해적선들이 중국을 거쳐가지고 이제 일본까지 오는 거예요. 필리핀 금방 이렇게 오니까 일본 애들도 배 타고 해적질 하러 가는 거예요. 해적질 하러 가는데, 처음으로 이제, 사실 처음은 아니죠. 이 글이 1606년도인가 이런 거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후인데, 그 당시에 서양 상인들이 일본인을 처음 만난 상태예요. 그래, 서양인들이 일본인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이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좀 대충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미셸 본이라는 그 함장이 있었는데,
경험이 미숙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야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하니까 배에 타준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친구처럼 보일 정도였다. 일본인들이 친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친절했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그런데 배에 딱 올라타니까 대단히 지독하고 용감해서 동인도 제도 전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배에 올라타니까 갑자기 칼을 뽑아내가지고는 사람 다 찔러 죽이고 있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상황이 돌변했다는 거예요. 배에 올라오면 얘들이 칼을 뽑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그들의 겸손한 외향에 속고 말았다. 친구로 지내다 해놓고 배에 올라타니까 뭐 그렇게 노락질 하는 거예요. 해적질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인입니다. 일본 전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이걸 잘 아는 거예요. 배에 올라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들은 사무라이 칼을 잘 쓰니까 배에 올라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은 포를 쏘서 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균은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싸나와가지고 배에 쳐받아가지고 칼로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전략적으로 포로서 멀리서 쏴야 된다. 배에 올라타면 우리가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얘네들은 그렇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다. 즉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했다. 굉장히 잔인하고 또 무서웠고 이렇게 칼을 잘 쓰고 해서 흉악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상상하면은 그런 일본인들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좀 벌써 질려요. 그 잔인한 일본인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 이순신은 그 잔인한 일본인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가기 전에 이때 조선시대 군사 체계를 보면은 회색 부분이 병영, 육군이 있는 거고 흰색 부분이 수영, 그 해군이 있는데요. 보면은 한경동 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몇 군데 있고 이게 동래 경상 자수영 그렇게 한양으로 봐서 왼쪽이니까 자수영, 거제의 경상 우수영, 전라의 왼쪽이 내려보면 왼쪽이니까 전라의 여수의 자수영, 이게 해남 강진의 전라 우수영, 여기가 명랑 있는 꿀돌목 있는데요. 여기 여수고 거제고 동래고 이렇게 해서 해군들이 포진대가 있고 병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특이한 게 보면은 여진족들이 많았는가 봐요. 여진족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수영도 몇 개 있고 병영도 있고 이쪽에 압록강 쪽에는 병영이 별로 없어요. 명나라하고 친해서 그랬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밑으로 이렇게 군사들이 병영들이 많은데 이걸 보면은 외적에 대한 준비를 마치 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수영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병영이 진주도 있고 울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임진왜란을 대비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박홍, 경상자성 박홍, 원균, 이억기, 이순신인데 이 사람 중에서 전쟁 준비를 한 사람이 이순신밖에 뿐이에요. 다 나머지 장군들은 설마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신 철저하게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난주일기를 통해서 얼마나 준비를 철저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해전이 옥포해전인데 이게 이제 5월달에 일어나는 거예요. 5월달에 전쟁은 4월 13일 날 일어나는데 여수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까지 와서 전쟁을 하게 돼요. 옥포해전이에요. 저 어느 텔레비에 보니까 이순신 첫 번째 해전을 갖다 육포해전이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참 재밌었어요. 그러고 근데 저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첫 번째 해전이 육포해전, 즉 옥포해전입니다. 옥포해전. 그 여수에서 배 타고 우리 와야 되는데 이때 뭐 대마도에서 배가 박홍, 서강대 신부 박홍 말고 전라 자수영 박홍, 이 아저씨가 보고한 길에 보면은 배가 만척이 왔대요. 만척. 이게 많았기는 만척이라 생각한 건데 나중에 시야를 보니까 700척 뭐 좀 되는 것 같아요. 대충만 만척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 전쟁을 못 나가요.
왕명이 있어야 나갑니다. 왕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군사 체계가 그래요. 요게 참고를 하시고, 옥포해전. 옥포조선소, 우리나라 옥포조선소. 옥포해전에서 첫 번째 해전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난중일을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1592년 1월 1일 날, 올해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야. 이순신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10년 전에 gen소가 왔다 가지, 1년 전에 또 뭐 누가 왔다 가지 이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전쟁사를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이런 참혹한 전쟁이 있었을 것이다. 너가 잘 기억해라. 일본을 조심해라. 뭐 징비록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 1월 1일 날 일기를 시작하면서 아오 여필이가 있고 조카 봉이 있고 뭐 어머니를 만나고 이러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어머니는 너무나 훌륭한 어머니다. 심사위원장 같은 분이고 이율곡과의 관계 같은 분이다. 이율곡도 뭐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간에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다. 안중근 어머니 같은 분이었다. 이런 분이고 이게 이제 1월 10일 날 이제 첨사, 신임 첨사니까 처음 부임한 이순신이 나오는데 이순신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이 같아요. 이순신하고 나온다. 이때부터 이제 이순신이 이제 장수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 뭐 쇠숙도 해갖고 쇠숙 돌도 받고 뭐 하다가 뭐 돌 많은 돌쟁이가 뭐 나머지 개수리가 개도 잡아먹고 뭐 해가지고 어영남을 또 만나는 거예요. 어영남을 만나고 또 배옥립 장군도 유명합니다. 배옥립 장군. 또 장군도 또 만나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그 이제 6월 달에 되면 점점 이제 전쟁이 가까워지는 거죠. 뭐 이런 정신에 뭐 세범의 경치를 구경하였다. 하여튼 여유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 6월 달에 보면 이제 또 뭐 얘기 나오는데 거북선 돛배를 만드는데 이제 그때 이제 돛배 그 강목이 이제 무명배가 왔겠죠. 돛배를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순신은 멀티 때부터 거북선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한 사람이 이순신밖에 뿐이에요. 거북선 만들 생각을 했으니까. 거북선 유래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뭐 고려시대도 있었다. 하지만 그걸 실용적으로 쓴 사람은 이순신이 확실합니다. 그 당시에 뭐 간이로 뭐 거북선 비슷한 거 만들었다고 봐지는데 판옥선에다가 덮어 씌워가지고 창칼을 갖다 해놓은 그런 거북선인데 아까 항로 전쟁에 보셨다시피 일본 놈들은 배에 올라타면은 무적이에요. 배에 올라타면은 절대 배에 올라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놈들은 창칼을 워낙 잘 쓰니까. 그러니까 일본들이 못 올라타게 하려면 거북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걸 보면 이순신 장군은 일본 놈의 전투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순신은 일본군의 전투 방법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명나라까지도 전쟁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이 명나라에다가 일본이 쳐들어올 거야. 이 칼끼리 명나라 간 소리가 딴소리하지 마라. 너가 일본하고 조선하고 짜고 명나라 칠라 하지. 조선을 의심하는 거예요. 명나라가 조선이 명나라를 친다고 의심할 정도니까 전쟁이 일어났나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같아요.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만 있는 거지. 명나라까지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전라우수사를 또 만납니다. 이게 2월 13일 날. 이 대목을 저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전라우수사 이혁기를 만나는 순간. 이혁기가 상당히 나중에 등장인물이 많거든요. 전라우수사를 만나는데 전라우수사가 오니까 이순신이 공간이 왔기에 화살대 큰 것과 중간대 100개를 갖다가 쇠 신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라우수사 이혁기한테 그 화살도 주고 뭐 큰 거 작은 것도 주고 쇠도 주면서 쇠도 넘겨갖고 뭐 포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순신이 이런 얘기죠. 내가 전라자수산 잘 지킬 테니까 니도 너희 동네 가서 전라우수사 그 해남인가 가서 거기서 잘 지키라고 이렇게 무기를 주는 거예요. 이혁기한테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순신은 자기 물자를 갖다가 옆에 부대한테 줍니다.
이런 이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 우수사 이혁기하고 전라 자수사 이혁기하고는 군 관계, 지휘 계통이 서로 수평 관계 아닙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관계 같아요. 나중에 그건 설명이 들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전라 자수령을 갖다가 순찰합니다. 자기가 그 여수 근방에서 순찰 쭉 한 여수 근방에 섬들이 다도해가 많잖아요. 그 섬을 쭉 순찰하는데 처음에 백야고부터 출발해가지고 막 어떠러떠러 순찰을 막 꼬불락꼬불락 배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 보니까 산꽃도 피고 뭐 어떻게 해서 뭐 경치도 너무 뛰어나고 뭐 그때 뭐 한 2월달, 2월 19일 지금 양력으로 한 4월달쯤 되지 않겠습니까? 벚꽃도 피고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가보니면은 저 배와 전선들이 좀 점검해보니 모두 새로 만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하긴 잘했는데 완벽히 되는 건데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지원을 베풀었다. 술자리를 만들고 화를 쐈다는 거예요. 또 심부름 하던 산반 하인들한테도 나눠주도록 음식을 나눠줬다. 지원을 베풀고 음식을 나눠줬다. 여러분 CEO로서 리더로서 이런 걸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문화는 회식을 피하는 문화인데 간혹 한 번씩 모여서 회식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베푸는 거 이들로서 필요합니다. 리더가 직접 안 나가면 너끼리 놀아라 그러고 리더는 빠지고 젊은 사람들끼리 놀아라 뭐 이런 회식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등산을 한다든지 뭐 다른 걸 한다든지 하고 CEO들은 뭐 빠져주고 뭐 하는 그런 식도 되겠죠. 그런 게 있고. 또 뭐 녹도로 갔다는 얘기, 이제 봉도로 갔다는 얘기, 뭐 경치의 빼어남 이런 이야기. 전쟁 준비에 계량이 많다. 이게 2월달 얘기입니다. 2월달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무기를 점검했다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3월달에 들어오니까 이제 또 전쟁이 점점 임박해 옵니다. 3월 1일 날은 또 망걸레를 그 바쁜 와중에 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3월 5일 날 유승룡이 자하정 유승룡이 책을 하나 준단 말이에요. 정손 정수 방내라는 책을 줬는데 그 책이 아주 좋다. 수정과 육전 하광법 등에 있는데 유승룡이 이런 거죠. 야 전쟁이 곧 임박했으니까 책을 주면서 전쟁 준비하라 이런 묵시적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수에 있는데 너라도 잘해줘. 내 책 한 권 보낼 테니까 너라도 잘해줘.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유승룡이가 이 책을 보내줍니다. 전쟁 너라도 좀 잘해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보면은 순찰사가 뭐 왔다는 거예요. 순찰사라는 게 편지가 왔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편지가 오락가락하기 시작합니다. 저쪽에서도 뭐 대마도에서도 이상한 징조가 보이니까 야야 이순신 너 좀 준비 좀 하고 있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이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긴박하게 3월달에 돌아갑니다. 스시마 도주한테서 이제 스시마 도주 아까 번에 그 있었죠. 도주 대마도 도주 뭐 토신강 무슨 토신강 그 친구 도주가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도주가 대마도 도지사가 일본 놈 편을 드는 거예요. 연락해놓고 안 오는데 왜 안 왔나 물으니까 너네로 와봐 하는 물으니까 오다가 난파선 데가 배가 부서져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하는 말이 그 말이 매우 음흉하고 거짓되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서로 바라다 보이는 바다인데 그럴 리가 만무하다. 이제 좀 나중에 이해되시죠? 도주가 이제 일본 놈 편에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래가 3월 27일 날 거북선 대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곧 4월 10일 다가오니까 포도 한번 쏴봐야 됩니다. 이제 온타임으로, 요즘 말로 온타임으로 즉시에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참 아슬아슬합니다. 그래가 드디어 4월달 됐어요. 4월달 딱 되니까 4월 1일 날 식사 후에 몸이 몹시 불편하더니 점점 통증이 심해졌다. 밤새도록 심했다.
이때부터 이순신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난정일기를 이렇게 보면 큰 전쟁이 있기 전에 이순신이 아파요. 야,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시험 두고 뭐 감기 걸리고 배탈 걸린 사람 많이 봤지요. 아, 큰일 있기 전에 꼭 아파요. 아니,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변사에서 공무원이 왔는데, 모습에서 공무원이 왔대요. 비변사가 뭔가 또 찾아보니까, 전부 군인들이 문신, 그렇게 문과 출신이라서, 전쟁을 못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와 무과, 그렇게 장수와 문신들을 합친 그런 관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무를 같이 관리하는 그 부서가 비변사예요. 비변사에서 비밀 공문이 왔는데 영남감찰차 오병사 장계에 의한 공문이었다 해서 이제 편지들 주고 빨리 이제 편지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데 4월 8일 날 뭔가가 이상하다. 이 대마도 도저도 오지도 않고 말이야. 분위기가 이상하다. 김씨를 채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객창에 앉아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다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입니다. 4월 달 되니까. 그래 4월 11일 날 비로소 배에 돛을 달았다. 아마 거북선에 배에 돛을 달은 것 같아요. 4월 달았습니다. 그래 4월 12일 날 거북선에 지자포, 현자포 등을 쏴보고 있은 거예요. 포를 이제 쏘기 시작한 거예요. 이순신이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너무 딱 시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 4월 13일 날 동네 이제 부산진 동네에 일본 군 배가 몇 척이 왔냐? 박홍기 하는 얘기가 만 척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 놀래가지고. 13일이에요. 그건 이순신은 모르고 공문을 보는데 활을 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몰랐는지 알았는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봉화가 있었을 거예요, 봉화가. 그렇게 박홍이 도망가면서 봉화도 올려놓고 도망갔어요. 그래, 봉화 하루 만에 건너올 거 아닙니까? 알고도 태연자하게 화살을 쏘고 있었는지. 14일 날도 태어납니다. 15일 날 되니까 언제 공문이 온 거예요. 영남우수사 원규이가 편지 와갖고 난리가 났다는 거, 원규이가. 원규이 말에 하면 외성 90여 척이 와서 부산 앞바다에 와서 전령도에 정박했다. 공식적으로 원규이로부터 온 겁니다. 이 당시에 원규이는 어땠냐? 자기 배는 다 부서지고 뭐 세 척인가 네 척 남았어요. 이때입니다. 그래가 급히 우수사 이혁기한테 야, 전쟁이 났다. 전라 우수사 내가 쇠도 주고 화살도 줬잖아. 준비 잘하고 있냐? 곧 전쟁 날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들이 왔다 갔다 해요. 또 밤 10시에 또 원규이가 와서 공문이 또 한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공문이 오는 거예요. 외적이 오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영남 우수사가 와서 동네도 한방떼고 모두 한방떼고 모두 한방떼고 모두 한방떼고 난리가 납니다. 성리한 기세를 타고 말고 달리는 모양이 마치 무인지경처럼 같다다. 말을 타고 달리는 게 말이야 무인지경처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막 하니까 너무 빠른 속도로 날아오니까 어떡합니까? 4월 28일 날 탕검대에서 신림이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 탕검대에서 신림이 막았으면 괜찮은데 못 막았잖아요. 묵령세제에서 막아야 되는데 탕검대에서 막다가 전사했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 묵령세제에서 막는 게 좋으냐 탕검대에서 막는 게 좋으냐 하는 건 전술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 당시에 탕검대에서 기병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우리 병사들이 도망을 안 가는데 급조된 농부들이고 노예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문경세제 갖다 놓으면 산소가 다 도망가고 군사가 없다는 거예요. 신림이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검대 딱 모아놔야 전쟁이라도 하지. 문경세제에 넣어놓으면은 다 도망가고 군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 탕검대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방광선이 무너지니까 신립이 아까 저 보면은 어디에 속했냐면은 계보에 보면은 서인에 있어요. 서인 맞죠? 기억이 없어가지고. 신립이 저 있네. 신립이 서인에 있어요. 신립이 서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선조는 이제 이 신파를 믿고 있었는 거죠. 인두스파들을 믿고 있었는 거죠. 그 신립이 딱 쓰러지니까 이제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군사라는 건 신립밖에 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순신은 큰 소리도 못 쳐요. 큰 소리도 못 칩니다. 왜냐하면은 정여립 사건으로서 너무 치명타를 입어가지고 또 전쟁 안 난다 하다가 전쟁이 났으니까 큰 목소리로 못 내요. 죄인이에요. 이순신은 죄인이에요. 거짓말한 죄인이에요. 전쟁이 안 난다 하다가 전쟁이 났으니까 이순신은 죄인 취급받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을 보면은 1월달, 2월달, 3월달 보면은 뭐 준비를 이렇게 철두철미할 수가 없죠. 이렇게 철두철미할 수가 없죠. 게다가 밑에다가 저 연애를 베풀어 가지고 민심을 사로잡고 술도 주고 밥도 주고 해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역기한테 가서는 또 화살도 주고 쇠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이순신이죠. 그래가지고 4월 며칠입니까? 4월 달에 또 4월 10일 날 임진왜란하고 바로 전날 거북선에 포를 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순신 됐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 경상 우수사, 다수사 다 도망가고 전라 우수사 오지도 않고 혼자밖에 뿐인 거예요. 이게 병사락한 명사는 다 도망갔어요. 남은 사람은 이순신밖에 뿐이에요. 싸울 사람은 이순신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4월 30일 이제 급히 이제 선조가 경복궁을 버리고 몽진행을 떠나는 거예요. 궁을 버리는 거예요. 그 4월 13일 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4월 30일 날 도망가니까 17일 만에 부산서 서울까지 걸어갖고 17일 만에 갑니까? 뭐 대충 걸어오면 17일 만에 걸어오겠죠. 뭐 그게 날아오는 셈이에요. 중간에 신립하고 전쟁하면 치고. 그런 게 임진왜란이라는 겁니다. 우리 6.25 때도 이래 당했지 않습니까? 대구 근방에 거기 내려가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한 달도 채 안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상무사 박홍 이 양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박홍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경상자수행 박홍이니까 여기 대마도를 맞아보고 있으니까 박홍이 제일 강하고 잘 막아줘야 돼요. 박홍이가. 박홍하고 원규가 막아줘야 돼요. 박홍하고 원규가. 이 둘이 사람이 이 대마도를 막아줘야 돼요. 일본 배를 막아줘야 돼요. 이 두 명이 도망가보니까 옆에 있던 이순신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박홍이가 제대로 싸웠어야지. 박홍이가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동래성에서. 여기 보면 보시다시피 이 동래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지킬 데가 없어요. 저쪽에 탄감대에서 죽어붙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박홍이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박홍을 보면은 어떻게 역사에서 평가하고 있냐 보면은 여기 보면 박홍이 이각과 박홍이 도저함으로써 원래 있어야 될 병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래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도주했다는 거예요. 박홍과 이용이. 박홍이 보니까 뭐 성에서 보니까 배가 많지가 딱 생각합니까 박홍이. 원래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동래성을 비하고 도망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냐? 부산진 첨사 정발과 동래보사 송상현이라는 얘기예요. 다대포 첨사 용행은 최후령까지 본인했다는 거예요. 이 유교의 선비들은 싸우다 죽는데 무신인 장군이 도망갔었어요. 이 송상현 같은 사람은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붓걸 씻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전사하는데 이 칼제비 박홍이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박홍을 갖다가 선조가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백의종군처럼 야 너 그래도 복원하고 도망갔으니까 다음에 싸워서 보답해라. 싸워서 너의 죄를 갖다가 감해라 해서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군 하나가 기아를 당시니까 박공까지 죽이면 또 어떡할 겁니까? 박공이 잘 살다가 나중에 병들어서 죽어요. 그런데 송상영이라는 사람은 북글에서 쓰는 우리 선비 송상영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송상영 얘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동네보사 송상영. 이 양반은 이제 동네성을 자기 혼자 지키고 있었는 거예요. 지키고 있었는데, 일본 놈, 권위씨가 온지 뭐가 온지 모르겠는데, 누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전쟁치면 그러잖아요. 성문 앞에 와서 싸울래 말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싶지 않으면 길을 비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긴 해, 송상영이 말하기를,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요. 답장을 보내서 대파 싸우다가 사로잡혀서 이제 죽게 돼가지고 일본 놈들이 그 송상영의 그 의기를 높이 기려가지고 뭐 비석을 세웠다나 사당을 세웠다나 뭐 그래 얘기해요. 아주 묘하다면 좋은 얘기가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리기 어렵다. 명언 아닙니까?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리기 어렵다. 참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동네부사 송상영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없으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민내란을 갖다가 일어나는 4월 달을 하게 됐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순신을 하면서 인간적인 이순신, 그래서 CEO로서의 이순신, 그리고 리더의 덕목으로서 이순신, 이런 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뭐 성전에 취했다 이런 것보다도 이순신이 어떻게 준비했다. 그 증거 자료들이 난중일기에 다 나와 있지 않느냐. 어떻게 했냐.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이순신은 그 목숨도 만들고 해자도 고치고 뭐 포도 쏘고 너무 준비를 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또 CEO들에게 또 국가 리더들에게 이런 난중일기를 인간 이순신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몇 개 전에 제가 난중일기를 대충 듬성듬성 요약을 했는데 난중일기를 제대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해가지고 우리 여성 목소리로서 따박따박 아름답게 읽었는 논문이 있으니까 첨부에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만 낭송한 겁니다. 4월달만. 그러니까 한 7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4월달 분량을 제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따라 쓰여서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제 화면이 난중에 화면이 난서 그랬기는 낙서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보기 귀찮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니까 그걸 보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1일 흐림. 새벽에 망걸레를 행했다. 곡물을 본 뒤 활 15손을 쏘았다. 별조방을 점검했다. 2일 맑음. 식사 후에 몸이 몹시 불편하더니 점점 통증이 심해졌다. 밤새도록 신음했다. 3일 맑음. 기운이 어지럽고 밤새도록 고통스러웠다. 4일 맑음. 아침에야 비로소 통증이 조금 그치는 것 같았다. 5일. 맑았다가 늦게 비가 조금 내렸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았다. 6일 맑음. 진해루로 나가 곡물을 본 뒤 군관을 지켜 활을 쏘게 했다. 아우 옆에를 전별했다. 7일. 나라 제삿날이라 곡물을 보지 않았다. 사시의 비변사에서 비밀 공문이 왔는데 영남 관찰사와 우병사의 상계에 의한 공문이었다. 8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어머니께 보낼 물건을 쌌다. 늦게 여필이 떠나갔다. 홀로 객창 아래에 앉아있으니 온갖 생각이 들었다. 9일. 아침에 흐렸다가 늦게 겠다. 동원에 나가 곡물을 보았다. 방은원이 방수에 임하는 것에 대한 공문서를 작성해 보냈다. 군관들이 활을 쏘았다. 광양현감이 수색 검토에 대한 일로 배를 타고 왔다가 어두워지자 돌아간다고 보고했다. 10일 맑음.
식사를 한 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활 10수는 쏘았다. 11일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 겠다. 공무를 본 뒤 활을 쏘았다. 순찰사의 편지와 별록을 순찰사의 군관이 가져왔다. 비로소 배돛을 만들었다. 12일 맑음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산의 지자포, 현자포를 쏘았다. 순찰사의 군관 나만이 살펴보고 갔다. 정오에 동원에 옮겨 앉아 활 10수를 쏘았다. 관아에 올라갈 때 노대석을 보았다. 13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활 15수는 쏘았다. 14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활 10수는 쏘았다. 15일 맑음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순찰사에게 보낼 답장과 별록을 써서 곧바로 역조를 시켜 달려보냈다. 해질 무렵에 영남 우수사가 보낸 통첩에 외선 90여 척이 와서 부산 앞 절영도에 정박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또 수사의 공문이 왔는데 외적 350여 척이 이미 부산포 건너편에 도착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즉각 장계를 올리고 겸하여 순찰사, 병마사, 우수사에게 공문을 보냈다. 영남 건찰사의 공문도 왔는데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이었다. 16일 이경에 영남 우수사의 공문이 왔는데 부산의 거진이 이미 함락되었다고 하였다. 분하고 원통함을 이길 수가 없다. 즉시 장계를 올리고 또 삼도에 공문을 보냈다. 17일 구준비가 오더니 늦게 겠다. 영남 우병마사가 공문을 보냈는데 외적이 부산을 함락시킨 뒤 그대로 머물면서 물러가지 않는다고 했다. 늦게 활 50수를 쏘았다. 그대로 버는서는 수군과 새로 버는수는 수군이 잇따라 방비처로 왔다. 18일 아침에 흐렸다. 이른 아침에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았다. 순찰사의 공문이 왔는데 발포 권관은 이미 파직되었으니 임시 장소를 정하여 보내라고 하였다. 그래서 군관 나대용을 이날로 바로 정하여 보냈다. 미시에 영남 우수사의 공문이 왔는데 동래도 함락되고 양산, 울산, 두 수령도 조방장으로서 성으로 돌아갔다가 모두 패했다고 했다. 분하고 원통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경상 좌병사와 경상 좌수사가 군대를 이끌고 동래 뒤쪽까지 이르렀다가 급히 회군했다니 더욱 원통했다. 저녁에 순천 군사를 거느린 병방이 석보창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사들을 인도하지 않으므로 잡아 가두었다. 19일 맑음 아침에 품방에 해잡하는 일로 군관을 정해보내고 일찍 아침을 먹은 뒤 동문 위로 나가 풍방의 역사를 직접 감독했다. 오후에 상격대를 순시했다. 이날 입대하러 온 군사 700여 명이 점검을 받고 일을 하였다. 20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영남 관찰사의 공문이 왔다. 큰 적들이 치열하게 몰아쳐와 그 앞을 대적할 수가 없고 승리한 기세를 타고 마구 달리는 모양이 마치 무인지경에 든 것 같다고 하면서 내게 전선을 정비해 가지고 와서 지원해 달라는 일로 장계를 올리기를 청한다고 했다. 21일 맑음 성 위에 군사를 줄지어 세우는 일로 관역터에 앉아서 명령을 내렸다. 오후에 순천부사가 달려와서 약속을 듣고 갔다. 22일 새벽에 정찰하고 부정사실을 조사할 일로 군관을 내보냈다. 배응록은 절갑도로 가고 송일성은 금오도로 갔다. 또 두산도에 적대목을 실어내릴 일로 이경복, 송한련, 김인문 등에게 각기 군사 50명씩 데리고 가라고 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품방에서 일을 시켰다.